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인사이드 진행자 조현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브랜드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딘가에 나를 제값을 받고 인정받고 내가 그곳에 가서 일을 하거나 무언가 돈을 받고 채용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실 퍼스널 브랜드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면서 커리어 코치뿐만 아니라 책쓰기 코치, 그다음에 진로를 확실하게 가이드해 주시는 진짜 이 분야의 찐 고수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윤영돈 코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코치 연구소의 윤영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프로필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윤코치 연구소의 소장님이시고 환경닷컴 칼럼니스트이시기도 하고 커리어 코치협회의 부회장이자 성신여자대학교 경력개발센터 겸임 교수님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브랜드 인사이트에 제가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28권의 책을 낸 사람이니까 그 책에 나왔던 에키스를 오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권을 만약에 1년에 한 권씩 썼으면 28년의 노하우를 한 번에 저희가 오늘 쏙쏙 빼서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랑 작년이죠. 올해 2025 강의 트렌드를 공적으로 집필하신 또 인연이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책쓰기 분야 담당하셨고 저는 퍼스널 브랜딩을 이제 담당해서 우리 올해 강의 트렌드를 지금 이제 집필을 작년에 했었잖아요. 2024년에 실제로 그때 집필했던 거랑 연관해서 올해 트렌드가 어떻게 맞게 가고 있는 것 같은가요? 우선은 이 트렌드를 이제 알아보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원래 이제 트렌드가 하루아침에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메가 트렌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흐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때는 이제 집단 문화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제 개인 문화가 되게 중요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점점점 초개인화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듯이 이게 그거는 한 10년 가니까 안 변해요. 그러니까 뭐가 변하냐면 마이크로 트렌드가 변합니다. 마이크로 트렌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마이크로 트렌드를 잘 보는 사람이 결국에 비즈니스를 잘하거나 취업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세하게 잘 안 보고 그냥 어떻게 보면 멀리만 너무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멀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리 본 다음에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있는 그 부분을 내가 써먹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만 공부했다고 자기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트렌드를 공부한 거를 자기가 투자를 한다든지 자기 사업에 적용시키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공부한 건 공부한 거고 자기가 삶은 삶도 이게 분리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통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삶의 밸런스를 추구하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이 밸런스 자체가 이게 허상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면 이 일 자체가 자기 삶이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집에 가도 자기 삶이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요, 집에서도 인정받아요. 집에서 인정받잖아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아요. 근데 두 개가 따로 살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커리어 코치로서 제가 20년 이상 활동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삶을 이제 워라밸이라고 생각하는 걸 놔버리셔야 돼요. 일과 삶이 분리됐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진정성이 없어서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러면 일과 삶을 어떻게 보면 밸런스를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모니를 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밸런스와 하모니의 차이는 뭐냐면요. 밸런스는 내가 이거를 시소처럼 보는 거거든요. 이 시소는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 날아가 버려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통합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정원사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물을 주고 하나씩 키워간다고 생각하셔야지 커리어가 커져요. 근데 내가 한 방에 뭘 하겠다라는 사람 치고 되지가 않아요. 이게 한 방에 잘 안 됩니다.
하나하나 축적의 힘을 생각하셔서 자기 삶을 이 워라벨이 아니라 뭐라고 하니 워라하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워라하라고 해서 이 워크 앤 라이프 하모니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정원사가 되셔서 하나하나 나의 커리어나 나의 삶을 이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 옛날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보면 시킨 일만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주도적이지 않은 사람은 살아남지가 않습니다. 왜 살아남지 않냐면요. 이제는 AI가 발달이 되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고 또 로봇이 발달되면서 정말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대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뭐는 안 되냐? 내가 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찐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진심으로 이 워라벨이 아니라 워라하를 추구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본인 소개를 이제 잠깐 하고 났는데 벌써 미니 특강에 엑기스를 지금 뽑아주셨습니다. 트렌드를 얘기하면서 메가 트렌드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마이크로 트렌드다. 그리고 우리는 워라벨을 추구하면서 워크와 라이프의 어떤 균형을 여태까지 생각했다면 밸런스가 아니라 이제 하모니, 조화가 더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워라하를 말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커리어 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트렌드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신다? 이분이 트렌드랑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채용에도 트렌드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채용 트렌드를 해마다 이렇게 계속 직접 집필을 하시고 발행을 하시고 그래서 채용 담당자들에게 그리고 실제 커리어를 준비하는 커리어 코치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이런 사람들을 연결해서 트렌드를 중심으로 채용을 읽어가고 그다음에 읽게 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 해오고 계시거든요. 채용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용 트렌드라는 책을 쓰기 전에 사실 제가 채용 트렌드라는 책을 쓰려는 생각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일본의 유명한 마법의 코칭의 책의 저자가 한국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히데라는 선생님인데 그 히데라는 선생님이 3일짜리 워크숍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엄청 거금을 주고 그 3일짜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히데 선생님이 어느 날 그 두 번째 이 워크숍인데 저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해요. 그동안에 써왔던 책들도 얘기하고 그리고 미래에는 10년 후에는 어떤 일을 해보고 싶냐? 그리고 미래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나 주신 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윤 코치는 실용서를 썼고 그리고 한국적인 상황에서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쓴다면 뭘 쓸 수 있냐? 저에게 이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제가 거의 글로벌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쓸 수 있는 건 채용 트렌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우연히 이제 출판사 담당자를 만났는데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이게 어떠냐 그랬더니 계약하자고 그래서 계약이 됐고 그냥 바로 그리고 그냥 준비를 해가지고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있죠? 지금 6년째 나왔죠. 아 벌써 6년째.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대로 지나가서 흘러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그 워크숍을 내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엄청 바쁜데 언제 무슨 책을 쓸 생각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관점이 그냥 한국적인 관점에서 또 비슷한 실용서를 또 썼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자기의 시각을 각성이 되고 자기가 잘못해왔던 거를 한번 이게 점핑하게 되는 업그레이드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누굴 만난다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제가 누굽니까?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또 잠깐의 이 엑기스를 뽑아낼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그 김난도 교수님 팀들이 해마다 트렌드 코리아 이렇게 2025 이렇게 벌써 2011년부터 이렇게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 해 띠에 해당하는 단어를 키워드로 분석해서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채용 트렌드에도 어떤 그런 일련의 트렌드의 어떤 키워드를 하는 형식이 있는지 그리고 그 형식은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저는 이걸 뽑을 때에 저희 커리어 코치 협회에 계신 임원들이나 그리고 회원들에게 우선 미팅도 많이 해요. 미팅을 많이 해서 이 키워드가 요즘에 이런 게 나왔다. 그래서 이 키워드 중에 우리가 구글로든 이게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거기다 항목을 어떤 걸 넣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잘못하면 항목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면 설문조사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를 어떤 차원까지 올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항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원을 올려야 되는데 차원을 올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게 비슷비슷한 질문이 많고 나중에 뽑아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많이 해보니까. 그래서 어떤 차원이냐면 한 3가지 차원에서 꼭 봅니다. 첫 번째는 채용의 핵심에 제일 중요한 게 채용 전략이에요. 그럼 채용 전략과 관련된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전술적인 걸로 가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전략이라고 하면 한 개 정도 예를 들어준다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작년에 뽑았던 것 중에 컬처핏이라는 키워드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컬처핏이라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 키워드로 뽑았고, 그리고 IT 회사나 그리고 조금 빠른 그 회사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 변화되는 시점은 이제 싹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싹이 다 올라온 거를 하게 되면 그건 벌써 알려진 건데 뽑아봤자 크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싹이 어느 정도 나와서 제가 최대한 볼 때 한 20% 정도는 올라오고 있는 거를 뽑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부범이 돼서서 키워드라는 게 붐업이 되더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키워드가 20%가 안 되는 걸 뽑아내면 억지로 뽑아냈으니까 그 자체가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라이징 스타라는 것도 라이징 스타 이거 올라오네? 그럼 걔를 올려주면 금방 크더군요. 근데 안 올라오는 애들을 싹이 안 올라오는 애들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채용 전략과 관련된 어떤 그 항목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을 뽑아서 예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예를 그룹핑해서 차원이 높은 더 높은 단어의 이 단어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20% 정도는 무르익은 정도를 끌어내야 된다. 이것도 굉장한 기술이네요. 옛날서부터 트렌드 쪽에 외국 책도 많이 봤고 트렌드에 대한 부분. 근데 우리나라에 소개된 트렌드 책들도 보면요. 되게 영국 쪽이나 미국 쪽으로 많이 봤어요. 근데 트렌드 진짜 잘 하는 회사들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프랑스 쪽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프랑스 저자가 쓴 책 중에 트렌드를 읽는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건 전 바이블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그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이 쓴 책들은 되게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소양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문화적 소양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채용 안에서도 단지 그 사람의 기술자를 뽑는다라는 생각으로 가면요 오래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어떻게 보면 조직 문화가 맞아야지 결국에 컬처핏이 맞아서 같이 갈 수 있더군요. 이거 듣고 있는 분들도 지금 나는 회사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무슨 채용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를 먹어서 내가 이제 며느리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채용이죠. 채용이죠, 이것도. 근데 이거 채용을 할 때 어떻게 채용할 거냐. 누군가를 우리가 드릴 때도 함부로 드렸다가 나중에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문화와 잘 맞느냐. 이 컬처핏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실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없고 그냥 문화는 맞았는데 이게 안 맞는 경우예요. MBTI만 똑같으면 그냥 다 채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걸 우리 자핏이라고 해요. 자핏. 그래서 그 직무 적합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직무 적합성이 안 맞으면 그 사람 튕겨져 나가요 또. 그러니까 뽑을 때 2가지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문화, 우리 가문하고 비슷하게 맞는 사람인가.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사람만 좋다고 뽑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또 마지막 요번 2025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티베이션 핏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모티베이션 핏이라는 건 우리말로 이 동기부여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동기부여 적합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 Z세대가요. 요즘에는요. 실제로 본인이 동기부여가 잘 안 된 분들이 많아요.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도 많고 회사에 들어왔는데 회사가 왜 이렇게 꼰대들만 많지? 그러면서 오히려 거기 무기력 빠진 사람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또 중간중간에 회사를 너무 많이 옮겨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더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옛날에는 그랬어요. 당근을 주잖아요. 그러면 당근을 먹고 채찍을 하면 채찍도 맞았는데 요즘 채찍만 피해요. 당근은 먹고 채찍만 피하는 거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조용한 퇴사가 되고 안에서는 돈은 받아가는데 그냥 거기서 마음이 떠난 거야. 성과가 당연히 안 나겠네요. 그런 조직들이 지금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Z세대가.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 조용한 해고라는 말도 나왔어.
조용히 그냥 그 자리를 빼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자리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조용한 해고가 많이 나오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해고를 했다가 노동부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자꾸 지방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 서로 그 에너지가 아주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 뽑을 때서부터 정말 뽑을 때부터 진심인 사람을 뽑아야 된다. 진정성 있고 진심인 사람을 뽑아라. 자기가 이 일에 좀 힘들어도요. 자기가 이 일이 좋잖아요. 그럼 거기에 즐거움이 오니까 그때서부터 되게 행복해져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접 동기라고 합니다. 근데 간접 동기만 있는 사람은 누가 시켜야지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일이 오죽하겠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 약간 커리어 코칭의 어떤 고수의 이 코칭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코치님이 쓰신 칼럼에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요즘 채용의 또 다른 트렌드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경력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에는 경력 레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힘들어도 버티면 그 위에 정상에 갈 수 있었는데 이젠 그런 게 없다. 모자이크처럼 경력 모자이크가 돼서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는데 얘가 덕지덕지 붙으면서 나의 경력을 맞춰가는 이 모자이크 경력 이 얘기를 칼럼에 쓰셨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요즘 트렌드가 진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력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왜 경력 사다리가 무너졌습니까? 경력 사다리라는 게 옛날에는 직급이 현대자동차만 해도 6단계, 7단계가 있었어요. 이 직급을 줄이는 거는 애자일 문화적인 측면에서 속도전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그 밑바닥에 뭐냐면 너무 윗사람들이 이 조직 자체가 역피라미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간 사람에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직급을 어떻게 됩니까? 이거 줄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 누구 만나면요. 대기업은 다 프로라고 해요. 프로. 직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오히려 승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올라가봤자 돈도 안 올리면서 일은 왜 이렇게 많이 시키냐. 나는 그냥 사원으로 간다. 난 책임으로만 갈게. 나는 위에 타이틀 안 따. 팀장 따거나 뭐 임원 따면 임원이 있으면 좀 있으면 그만둬야 되니까. 오히려 그거 안 하고 나는 그냥 가늘고 길게 간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과가 나오질 않는 거죠 조직 안에서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크롬볼츠라는 선생님이 주장했던 것 중에 계획된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계획된 우연. 계획된 우연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경력을 아무리 노력해도 20% 정도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80%는 누가 노력해 주는 거냐? 세상이 그 사람을 원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이 이 사람을 추천해 줘야 돼.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누가 추천해 주지 않고 누가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경험을 하나씩 모자이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게임 중에 이렇게 보면 퍼즐 게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양을 하나씩 맞춰보잖아요. 테트리스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게 맞춰보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하나씩 맞춰지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나는 어떤 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아라. 현재에 집중하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내가 하나의 모자이크를 해서 내가 경험을 쌓는 것들을 하나씩 경험을 쌓다 보면 제가 깜짝 놀랐던 경험이 뭐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방송국에서 엽서 있잖아요. 엽서 집계도 하고요. 아르바이트로 방송국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방송국을 다닌 게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하고 코칭을 하면서 저번에 SBS에도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불 들어오고 불 들어오는 걸 다 알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방송 처음이래요. 근데 어떻게 이게 불 들어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방송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PD가 얘기하면 야 진짜 쓸데없는 우리가 경험은 없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언제 했던 경험이지만 언제 쓰일지 몰라요. 내 삶에서 살다 보면요. 내가 전혀 있을지 않을 경험들이 이 모자이크가 하나씩 모이면서 나중에 빅 사이즈가 된 거예요.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저는 취업 강사인데 제가 이화여대 강의를 갔는데요.
얼마 받았냐면 1시간에 5만 원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가지고 되냐? 근데 지금은요 몇백 배 받더군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성장을 했느냐? 저는요 제 직업을 누가 이거 돈문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이 직업을 나에게 정확하게 맞는 직업이다. 천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20년 동안 그냥 이 일을 계속 하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만일에 내가 즐겁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죠. 중요한 거는 자기 천직을 찾아야 되는데 누가 시켜서 이걸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모티베이션이 안 되니까 결국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가 시켜서 하지 마시고 이제 내 경험들의 조각들을 모아서 이 마스터피스를 만들겠다. 마스터피스가 피스를 많이 만지다 보면 나중에 마스터피스가 만들어지더군요. 이 마스터피스의 어원 중에 걸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걸작. 그러니까 내 삶을 걸작으로 사셔야 되는데 누가 시켜서 일을 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종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내 주인이 되셔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걸작을 만드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자이크 어떤 경력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던 연설의 첫 번째 단락이 딱 떠오릅니다. Connecting the dots. 이 순간순간은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 의미 없는 것들이 연결돼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들의 포인트가 지금 모자이크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고 앞으로는 그런 경력 설계가 누군가가 이렇게 이 가이드대로 가면 돼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냥 이렇게 조각조각인데 이걸 내가 생각하는 마스터피스로 만드는 그 스스로의 이 모티베이션이 강력해야 조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벗어나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다. 이걸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멋진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윤영돈 코치님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증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에 공식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T 중에 첫 번째 T는 탤런트, 재능입니다. 지금 보니까 재능이 엄청나세요. 말하는데도 재능이 있으시고 무언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이 재능이 있으시고 설득력부터 뭐 매력이 철철 넘치고 계시거든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코치님이 생각하시는 본인이 찾은 매력, 재능 어떤 건지 어떤 계기로 찾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재능 중에 하나는 제가 원래 성격이 INTP예요. TP. 호기심이 많은 아이예요. 그리고 저는 저희 형 있고 누나 있다 보니까 어릴 때서부터 뭐 아가사 크리스티라는 그 추리 소설이 있어요. 추리 소설을 누님이 좋아하셨는데 누님이 계속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범인이 누굴까? 이거 어떻게 잡을까? 이런 것들을 되게 빠져 있었어요. 지금 제가 책을 쓰는 것도 사실은 그런 밑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어떻게 보면 책 읽고 그거를 내가 책에서만 하지 않고 이거 삶에 적용을 시켜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나에게 굉장히 큰 지평을 넓혀주게 됐고 제가 군대를 가면서 제 성격을 개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INTP로 살면 계속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외향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군대 안에서 되게 외향적으로 보이게 해서 오히려 되게 크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때 이제 원래 손도 잘 안 드는데 군대에서 뭘 했냐면 그 웅변 대회 같은 데 있잖아요. 일부러 손 들고 제가 가겠다고. 그리고 네가 왜 가야 되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국문학과를 나왔으니까 글을 잘 쓰니까 제가 하게 되면 시나리오가 잘 되니까 하겠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웅변을 배워본 적도 없더군요. 근데 그건 자신 있었어요. 시나리오 쓰는 거는. 그 시간을 쓰고 군대는 또 시간을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이거 대회 나간다고 하니까 열심히 그거 하면서 빠지게 되니까 그거 빠지는 거 좋아가지고 열심히 했었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이렇게 상을 받게 되니까 또 그리고 친구들은 이제 만나게 되고 웅변 대회 나가서 또 웅변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생기는 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군대에서 또 잘했던 게 국방일보에 이 시나 이런 글을 써가지고 거기서 또 포상휴가가 나왔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글을 잘 쓰고 못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원래 성격이 이렇게 뭘 도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누가 나보러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건데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군대에서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뼈저림을 느끼고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 나오면서
그 모습으로 그냥 갔어요. 계속. 그 전에 만났던 사람하고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격이 바뀌었냐고.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제 삶은 이제 ENTP, 지금은 다 검색하면 ENTP로 나와요. 근데 그것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삶을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성격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자기가 그게 성격이 안 바뀐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아직 어린아이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애니어그램도 공부하고 뭐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거기도 애니어그램에서도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전반전에는 한쪽 날개로 살다면 후반전은 반대 날개를 써야 된대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전반전 살던 대로 되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열심히만 하면 나중엔 쓰러지더군요. 근데 후반전에 계속 열심히만 하는 거야. 왜? 전반전에 성공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반쪽 날개를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도 두 날개를 갖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외향형이다, 내향형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환경에 많이 지배받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나는 오로 핑계를 아이니까 나는 못한다, 소극적이다 이런 것도 충분히 노력할 수 있다. 이로 바꾸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딱 재능이 이제 어떤 게 재능으로 보이시냐면 하모니. 나는 내향형인데 내가 이 시대의 컬처가 외향인으로 살아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알고 나니까 이거를 나는 그냥 원래 내향이니까 이렇게 살 거야가 아니라 외향의 성향을 갖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그거를 나의 성격을 아예 그쪽으로 바꾸면서 양날개를 막 펼친 것 같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나는 내가 여지까지 배우고 전공으로 하고 내 성격이 이래서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한쪽 날개로만 사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 안에 이 숨어져 있는 접힌 날개를 피는 방법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손 번쩍 들고 안 했던 거를 자꾸 먼저 해보겠다고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양쪽 날개로 살 수 있다는 거를 직접 보여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옆에 있으면 성향이나 이런 느낌이 이렇게 바깥으로 되게 활발하게 이야기하지만 차분하게 내향인의 어떤 사람으로서 느끼는 부분들이 충분히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도된 그런 훈련이 있었네요. 그래서 아마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방송을 보시면 굉장히 모티베이션 핏이 되지 않을까. 나도 윤영동 코치님처럼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공식 질문입니다. 트레이닝. 사실 되게 중요하죠. 고수마다 자신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한 훈련법이 반드시 존재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까지 방송을 쭉 보시면. 그래서 되게 많은 일들을 지금 해오셨는데 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하고 다르게 윤영돈 하면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지금의 위치에 올 때까지 나는 나를 이렇게 훈련해 왔다. 내가 알려주는 윤영돈의 훈련법 3가지를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훈련법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누군가하고 같이 있다 보면 정말 좋고 하지만 자기를 숙성시키려면 혼자만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독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 저희 혼자 있는 시간을 뭐 할 건가? 그때 이제 많이 했던 게 책을 읽고 그 책을 손으로 쓰는 필사를 많이 했습니다. 필사. 근데 왜 손으로 쓰는 게 중요하냐? 저는 원래 태어날 때서부터 악필이었어요. 악필. 너무 이제 이게 뭐 빨리 하고 싶은 의욕이 많다 보니까 신속하게 가다 보니 글을 쓰다 보면 글이 악필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캘리그라피도 공부하고 뭐 서예도 공부하고 이 타이포그래피도 공부하면서 계속 손을 쓰는 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필에서 선필이 되더라고요. 악필에서 선이라고 할 때 선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선을 착한 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 선은요, 이 신선선자예요. 신선선.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 자기 성장에서 가장 중요하다. 근데 자기가 자기 에고를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그 에고 때문에 결국에 고집 부리고 결국에 나중에 이 막 가는 사람들이 특히 이 에고 때문에 막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안 가려면 정말 중요한 게 이 글을 계속 손으로 쓰셔야지 뇌가 섹시해집니다. 그러니까 책 안 읽고 그리고 자기 생각 없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면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빠져서 자기 확증에 많이 빠지게 되죠.
자기 확증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손으로 써보십시오. 그러면 적자 생존이 돼요. 적자 생존. 적어야지 생존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필이 됐잖아요. 이제 조금 자기를 좀 내려놨다. 내려놓다고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내려놨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뭘 해야 되냐면요. 달필이 가셔요. 달필. 달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번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계속 필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씀에 그게 내 삶 속에 스며들어서 내가 굳이 보지 않아도 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책을 한 번만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책은요, 재독하시고 다시 삼독하시고 계속 하실수록 자기가 그게 내 삶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내 일 속에 들어가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양으로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책을 10,000권 읽었다는 사람하고는 놀지 말라는 얘기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걸 셌다는 거는 그만큼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세지 않습니다. 근데 좋아하지 않고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거죠. 질적으로 성장하시려면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한테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나의 혼자만의 나의 시간을 가지고 나를 단련시키는 시간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단련이 됐어. 이제 숙성이 돼서 내가 정말 그 일에 잘 됐다. 근데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업그레이드를 하시려면 명필이 되셔야 돼. 달필과 명필의 차이는 뭐냐면 남의 것만 따라 쓴다 보면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그걸 넘어가려면 내다운 삶, 나다운 삶. 정말 윤영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이 내 삶이라는 나의 가치관의 경계선에서 확실하게 그걸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삶이 달라집니다. 그때 진짜 명강사가 되고요. 그때 명필이 되시고요. 그때 명코치가 되시는 거예요. 내다운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따라하는 삶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죠. 자기 주인이 되려면 자기 가치관의 경계선에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다운 삶이 뭔가 욕심을 버리시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브랜딩으로 기억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세 가지 키워드를 버무려서 하모니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정리를 해드려 볼 테니 맞는지 체크 좀 해주시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돈을 오늘날의 윤영돈으로 있게 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었습니다. 혼자, 저는 그걸 자발적 왕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혼자 시간을 버티면서 그때 해야 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직접 자필로, 그러니까 내 손으로 뭘 하라고 하는 그 교훈인 것 같아요. 뭔가를 써라. 처음에 악필이었다. 근데 이게 선필로 바뀌었다가 달필로 바뀌었다가 명필이 되는 이 과정만큼 계속 반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혼자 있고 액션으로 뭔가 손으로 직접 실행을 하면서 하고 얘가 어느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 만족하지도 말고 진짜 계속해서 명필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남긴다라는 그거랑 또 비슷할 것 같아서 퍼스널 브랜딩의 가치 이런 단계하고도 꽤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한 거 마음에 드십니까? 아유, 맞는 말씀이세요. 역시 정리의 달인. 아, 네. 자, 저도 오늘 굉장히 또 큰 인사이트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처음엔 좀 못한다. 근데 조금 하면 선필 정도까지는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선필 정도 수준의 브랜딩을 하는데 달필을 좀 가다가 포기하고 명필까지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억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단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 멈추지 않고 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운이고 사람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 혼자 성장하려고 하면 결국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서클을 만들려고 해요. 서클. 옛날에 우리 회사 다닐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대부분 서클이 많았어요. 서클이. 근데 이 서클이라는 것이 동아리를 통해서 자기가 집단의 집단 지성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Z세대를 만나 보니까 각계 전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서클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클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 그 서클의 힘이 10년, 20년 가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만나는 사람들 뭐 20년, 30년 된 사람 서클들이 많아요.
근데 서클을 통해서 결국에 내가 부족한 거를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코칭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갔을 때 훨씬 나다운 거지 내가 모를 수가 많더라고요. 메타인지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나에게 피드백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이더군요. 저도 좀 약간의 금방 상처를 받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일에 대해서 피드백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를 나의 상처라고 받아들였던 경우가.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에너지가 떨어질수록 나를 자꾸 비하하게 되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오히려 나를 좀 더 객관화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Z세대를 많이 만나면서 저는 어디다가 코칭 포인트를 주냐면 무기력한 친구들이 많아요. 꿈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를 객관화하는 아니 너 나이 때 지금 당연히 지금 하는 거 없을 거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자꾸 이런 게 없을 거고 지금 그 대신에 나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가능성이 많지 않냐. 자기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코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리어에 대한 또 다른 인식을 좀 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월급 많이 받고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상태에서 내가 꿈꾸는 것이 어디든지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탐색하게 해주고 그 가능성 탐색한 곳으로 갈 수 있게끔 어떤 로드맵을 함께 그려주고 배울 수 있게 동기부여해주고 함께 할 수 있게 또 서클로 뭔가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문화로 장착된다면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고 힘들어하는 쉽게 포기하는 이런 Z세대뿐만 아니라 신중년에게도 새로운 어떤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그게 지금 퍼스널 브랜딩의 가치하고도 너무 명맥이 맞아가지고 전 들으면서 너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공식 질문입니다. 토크.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지금 연결되면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윤영동 코치님은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시죠. 저는 우선 위에 있는 분들도 하고도 70대, 80대 막 이런 분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제 아들이 이제 군대 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저희 딸이 이제 고등학교 지금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데 좀 이렇게 소통을 해보면 야, 이 세대가 진짜 세대 간의 갈등이 지금 되게 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을 우리가 내가 옛날에 이렇게 받았으니까 밑에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받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오산인 것 같아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역삼각형 상태가 됐잖아요. 71년생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돼지띠가 제일 많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는 점점점 지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옛날처럼 그냥 어떻게 사람을 뽑아서 그냥 뭐 쓰고 버린다라는 생각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HR이라는 말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휴먼 리소스라는 말 자체가 사람을 리소스로 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이라 우리가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정현종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회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채용 브랜딩입니다. 근데 우리는 채용 브랜딩을 마치 그냥 무슨 전단지 하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자세가 안 됐는데 그런 스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세를 바꿔야 된다. 자세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긍휼하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연민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슬픈 부분들을 내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 그들이 그 조직 안에서 정말 씨앗이 돼서 이 조직을 키워나갈 거다. 이 적은 사람들을 오히려 내치지 마시고 이 적은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할수록 이들이 우리 미래 아닙니까 결국에? 이들이 이렇게 자라온 것도 누구 책임이에요? 바로 지금 사회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잖아요. 좀 더 본인이 좀 더 한 사람 한 사람 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조직을 내가 위에서 받았던 걸 똑같이 해주시지 마시고
이 대에서 끊겠다. 우리가 감정도요.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가족 치료에서도 보면 할아버지 어머니 힘들게 살았던 그 부분들이 다 이 감정이 전이가 돼요. 나도 모르게 나의 무의식에 이게 있습니다. 생존 본능이라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끌어내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발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내가 받은 거를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거를 내 안에서 나쁜 것들은 다 끊어주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것들을 남겨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세대에서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소통 방법을 얘기했는데 대한민국의 세대 간 소통의 노하우를 지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만나고 있고 우리 자녀 세대의 그런 10대 티네이저라고 하죠. 10대들을 만나면서 다르다. 그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경험했던 걸 그대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는 소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내 대에서 끊겠다라고 하고 위와 아래의 소통 방법이 다르게 하면서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디지털 상에서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디지털 소통도 마찬가지인데요. 디지털 소통도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쓸 때 하고 링크드인을 쓸 때 하고 블로그를 할 때 하고 유튜브를 할 때 하고 문법이 다르더라고요. 아예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법을 내가 익히지 않은 상황에서 소통하려고 하면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소통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문법을 좀 알아가는데 최소 3개월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유튜브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되는 건데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문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가지고 자기랑 이제 문맥이 맞는 데를 찾아가는 거죠. 저는 오픈 채팅방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가 있고 여러 군데도 이제 보면서 눈팅도 많이 하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우리는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 문법을 알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 문법에는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주체어를 찾아야 돼요. 주체어. 주어를 찾아야 됩니다. 주어가 생략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라는 걸 놓치는 분들이 많으세요. 주어가 생략되다 보면 자기의 삶을 놓치더라고요. 반대로 목적어가 없어지면 자기 목적이 사라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 주체성을 가지면서 주어를 찾고 자기의 목적어를 찾아서 목적을 갖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서술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거고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근데 요즘 만나면 위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 경험이 많으니까 이게 많으세요. 서사나 허사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사람은 이제 들어주지도 않는 거죠, 이제 얘기를.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좀 절제하시는 게 중요하고 율곡이라는 선생님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소원 다행이다. 말을 적게 하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럴수록 훨씬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른다. 저는 그게 아직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해라 말로만 앞서지 말고 본인부터 하면서 그거를 진정성 있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 사람들이 따르는 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영동 코치님이 온오프라인으로 어떻게 소통하는지 여러분이 아마 그 면모를 이렇게 좀 꿰뚫어 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동사 이거를 잘 지켜서 온라인에 그렇게 진정성 있게 자신의 컬처가 맞는 곳에서 계속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하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지금 우리 윤영동 코치님을 찾고 있는 상태가 지금 되신 것 같고 오프라인에서는 아예 세대 간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하고 이 다른 부분들에서 본인이 어디를 대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하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아주 원활한 소통을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 공식 질문 4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지금까지 이 코치 생활이라고 해서 쭉 시작을 하셔서 오신 지가 아까 얼핏 20년 얘기했는데 더 되셨죠? 한 30년 가까이 되셨나요? 그 정도 아니 25년 정도. 25년. 25년을 하면서 사실 그때 시작하셨을 때 커리어 코치로 시작하셨던 많은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만두시고 딴 거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커리어 코치라고 하는 이 맥을 놓지 않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있게 했던 본인만의 어떤 힘?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저는 그냥 마음에 땡기지 않으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모티베이션을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성과를 내는 거를 보니까 제가 정말 땡겼을 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즐거울 때. 근데 제가 이게 금방 얼굴에도 티가 나더라고요. 제가 즐겁지 않으면 얼굴에 금방 티가 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지호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 좋아하면 정말 알아야죠. 먼저 알아야지 좋아할 수 있고 그리고 좋아해야지 즐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세 가지가 지오라기 중에 우리는 지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알기만 하고 실제 좋아하지는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진심으로 좋아하더라도 끝까지 가려면 그거를 내가 즐기면서 그거를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사도 정말 강사도 제가 20년 만에 요번에 사단법인 강사협회에서 요번에 명강사로 선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속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하고 그리고 그걸 끝나지 않고 거기서 즐겼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집단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으로 1대1로 만나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자칫 집단으로만 만나다 보면 1대1로 만나지 못하니까 속사정을 잘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겉부분만 알고 그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직에서는 1대1 원어원 미팅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1대1 미팅을 많이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봐서 어떤 속사정이 있었는지를 들어봐야 되는 거죠. 역시 명강사라 틀려요. 질문에 모든 것이 다 강의야. 시간을 견디는 힘이 무엇이냐 여쭸더니 일단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걸 계속 좋아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배워야 되고 이 아는 걸 즐길 수 있을 만큼까지 해줘야 내가 시간을 계속 버틸 수 있다. 여러분이 하는 분야가 무엇이든 그 분야를 좋아하셔서 시작했다면 반드시 확실하게 알 때까지 공부하시고 이게 즐거움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 맨 처음 이야기하셨던 워라 하가 딱 맞는 지금 그 삶을 모든 순간순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식 질문 5번째 T입니다. 타이밍. 사람마다 인생의 최고의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코치님이 생각하는 내 인생 최고의 때는 어떤 모습이셨을지, 이미 있다면 어떤 거였는지, 아니면 아직 안 왔는데 이런 모습일 것 같다라고 하는 인생의 최고의 때에 대해서 들려주시죠. 저는 늘 나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 내가 최고일 것 같아요. 늘 최고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도 없고 저는 그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지금 힘들고 여러 가지가 힘든데 저는 그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Now and here, here and now.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다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코칭을 하든 강의를 하든 어떤 삶을 살든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반드시 나를 위한 시간을, 나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줘야지 끝까지 갈 수 있다. 근데 그냥 나 혼자 그냥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 안에 공허해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저희 보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쓰거나 뭘 하면 책이 나왔을 때 저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혼자만의 여행을 가요. 그리고 혼자만의 여행을 가면 그거는 어디다 가도 올리지 않습니다. 저 혼자의 시간이니까 괜히 올리고 하면 그 올리는 시간이 저에게 또 뺏기는 거잖아요. 정말 어떤 순간을 살 것인가, 그 순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윤영동 코치님이 지금 현재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또 최고의 때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상당히 영광스럽습니다. 네, 되게 많은 것들을 이뤄오시고 또 이 가치 있게 즐기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나 이건 꼭 이뤄보고 싶다 하는 꿈이 있다면 어떤 거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그 꿈 자체를 이룬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꿈은 꾸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은 꾸는 거다. 왜 꿈은 꾸는 거냐? 꿈이라는 것 자체가 꾸는 것이 ing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꿈을 꾸는 사람으로 죽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우선 제가 작가로서 지금 이제 뭐 베스트셀러도 많이 했지만 이번 책이 저는 요번에 여기 오기 전에 책을 이제 탈고해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책이 아마 제 인생의 큰 역작이 될 것 같아요. 아, 마스터피스 나올 건가요? 예. 어떤 책인지 잠깐 소개해 주시죠. 그 책은 이제 글씨 심리학이라고 하고 필체 심리학이라고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필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뇌가 사실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손으로 써야지 이 뇌가 우리가 저장이 되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타이핑만 치잖아요. 타이핑만 치다 보니까 손이 움직이지 않으니 결국에 뇌에다가 뇌의 생각들을 새기지를 못해요. 근데 손으로 쓰는 거는 뇌에 새겨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자기계발서들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뭐냐면 과학적인 게 아니고 그렇다. 이 정도들은요. 자기가 연구 안 해보고. 근데 저는 10년 동안 그 영국에서 하나 조사된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이 구순화가라고 해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하고 발로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손이 없으셔가지고 발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 뇌에는 손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손의 지도가 없어야 되더군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요즘 뇌를 찍을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찍을 수가 있는데 찍어보니까 이 뇌에 손의 지도가 나온 거예요. 진짜 자기가 이거 손으로 쓰고 썼던 것들이 뇌에다 많이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손을 안 써보고 그냥 우리가 외우려고 하니까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조사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이핑 친 사람들하고 손으로 공부한 사람들 나중에 시험 점수를 따져보니까 손으로 쓴 사람들이 시험 점수 더 높았대요. 근데 타이핑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 이 시험 점수도 낮고 내 뇌에 저장된 게 별로 없는 거. 얘기를 해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내 뇌가 섹시해지려면 반드시 손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필사를 좀 많이 해보시고 또 필사만 많이 하시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해서 쓰지 않으니까 그것도 조사된 연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 본인 강의를 들어서 그냥 강의를 쓴 거하고 그걸 요약해서 쓴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이 기억하나 요약해서 한 사람이 더 많이 기억한대요. 그대로 쓰는 사람보다.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꿈은 꾸는 거다. 근데 내가 꾸는 꿈은 이제 그러니까 작가로서 지금 이 마스터피스가 나올 만한 것들의 원고를 지금 넘겼다. 이 얘기는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은 이제 필체 심리학 이름이 그걸로 정확하게 나올지 뭐 변경될지 모르겠으나 윤용돈 작가님의 신간 나오시면 반드시 사셔서 필사도 좀 하시고 내용을 요약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본인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딱 마음에 드시죠? 네, 좋습니다. 네, 벌써 저희가 1시간 가까이 저희 브랜드 인사이드를 하면서 윤영돈 코치님이 어떤 계기로 어떤 재능을 발견해서 어떻게 본인을 훈련해서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긴 시간 버티면서 지금의 위치에 올라왔는지 지금 이거를 개인 브랜드 방정식 OT에 의거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좀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시니까. 근데 제가 정리가 되네요. 저도 제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거를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마인딩을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연하신 분들이 대부분 칭찬 많이 하는 게 내가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았는지 몰랐다. 내 삶을 정리해줘서 고맙다. 막 이러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네, 브랜드 인사이드가 이렇게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드리는 방송이라 그 효과대로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도 굉장히 인상적인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지금 우리 조현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스토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또 최근 작 중에 하나가 이제 스토리 코칭이라는 책이 지금 나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냥 누구에게 전달하듯이 강의하듯이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스토리 코칭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기 스토리가 내 삶을 스토리 해보면 자기 서사가 바뀌더라고요. 내 삶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 적는 것을 한번 말로 해보시고 그리고 그게 내가 스며들 수 있도록 나를 쇠뇌시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중간중간에 그냥 사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나중에 내 삶이 정말 지옥이 될 거예요. 반대로 내가 생각한 것을 자꾸 쓰고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여러분의 그 소극적인 구직자들이 적극적인 구직자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커리어 코치이자 또 이 채용 트렌드를 통해서 채용하시는 분들과 또 구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연결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윤영돈 코치님과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지 큰 기술적인 트렌드는 여러분 굉장히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큰 그림만 보고 작은 마이크로 트렌드를 나에게 적용하는 이 의도적인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이 바뀐 세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를 아마 오늘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브랜드 인사이드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각 분야의 고수님들을 모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분야에서 명확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브랜드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방송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